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6번부터 봅니다. 내용 똑같이 반복이에요.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라고 말씀드렸죠? 체증식이 제일 크고 플러스니까 체감식이 제일 작다. 근데 체감식은 체감식이라고 나온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럼 체감식으로 고쳐 푸시면 쉽다고 그랬어요. 항상 뭐는 중간에 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중간이다. 그래서 크기수는 항상 그 순서인데 딱 한 번 바뀐다. 그게 뭐였죠? 초기 상한액의 크기순. 그래서 상한 비율의 크기순. 그때만 크기순이 바뀐다. 근데 그때에도 뭐는 중간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 옳지 않은 것.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1번.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제일 안전하죠? 대출자 입장에서. 초기에 제일 많이 받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맞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잖아요. 많은 금액을 먼저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바뀌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체증식 상환 방법은 왜 젊은 층이 선호한다고 그랬죠? 초기엔 조금만 갚고 나중에 점점 많은 금액을 갚죠? 이 내용이었죠. 그런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은 이제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나요? 상환 금액이 커짐에 따라.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체증식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서 초기에 소득이 적으니까 체증식 상환 방법에 의해서 빌려서 최대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유 예정 기간이 짧아서 짧은 기간 초기에만 상환 금액을 상환하고 팔아치워버리면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후기에 상환 부담 커진 걸 그대로 보유해야 되니까 누가 빌리려고 하겠다?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법이겠죠. 이 내용입니다.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조금만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갚아야 될 이자보다도 작으면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는다. 잔금에. 그래서 잔금액이 원금액보다 커지는 무슨 상환이?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초기에 후기에? 초기였죠. 이거 후기로 바뀌면 이거 X 됩니다. 초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3개 쳐두세요. 중요해요. 그 다음 4번.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므로 여기까지 맞나요? 상환 부담의 크기, 상환 크기순, 초기 상환 크기순, 초기 상환 비율 크기순. 상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크기순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초기 원리금 상환액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그래서 상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뭐로 가는 거다? 크기순이 뒤집혀져서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 뭐가 제일 작다? 체증식이 제일 작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 5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나?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죠. 후기로 갈수록 대출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똑같은 이자율을 곱해줘도 이자액은 점점 줄어서 원리금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얘를 무슨 식? 체감식 또는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17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이익이 가장 큰 상환 방식. 월 불이익이 가장 크다. 이게 상환 금액인 거죠. 상환 금액이 제일 큰 건 뭐다? 원금 균등. 1번 틀렸네요. 2번. 만기 전 중도 상환 시 미상환 저당 잔액. 미상환 저당 잔액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잔금이죠, 여러분. 그럼 잔금의 크기수는 뭐가 제일 커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체증식이 제일 큰 거예요. 뭐로 바뀌었을 때만? 상환액, 상환 크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 이렇게 나왔을 때만 크기가 바뀐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뭐겠다? 체증식. 3번.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매기 상환액을 구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맞죠? 맞아요. 그때 만약에 잔금액을 구할 때는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대출 금액이 1억일 때 잔금 비율이 50%면 50% 곱해주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화폐 시간 가치 계수 6개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 기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뭐로 나누면 된다? 저당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다. 그 내용. 그 다음 4번. 그러니까 3번이 맞고 4번.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법은 상환 크기 순이네요. 뭐가 제일 크다? 원금 균등. 5번.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식. 이것도 크기 순이죠. 그럼 제일 큰 건 뭐다? 채증식이었죠.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채증식이 이 부분에서 출발했던 게 뭐였냐면 대출자는 빌려줘 놓고 초기에 조금씩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사람 치고 갚는 거 못 봤다? 그래서 채증식 상환 방법은 대출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자율도 높게 적용하죠. 그래서 전체 이자가 제일 컸죠. 그래서 전체 원리금이 제일 큰 거죠. 잔금액의 크기순도 제일 큰 거죠. 뭐의 크기수만 바뀌는 거다? 상환 크기수만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8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에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간대요. 초기에 적고 나중에 커진답니다. 증식이죠. 그래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맞네요. 그래서 이 1, 2, 3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 B.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지금 뭐가 동일하대요?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대요. 얘가 균등이죠, 여러분.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답은 몇 번? 3번. 그런데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달라져요. 대답해 보세요. 초반에는 뭐가 커요? 이자가 크죠. 잔금이 크니까. 근데 잔금이 줄어들에 따라 점점 상환기간이 경과되면 이자액은 주는데 원리금이 균등하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 원금 상환액은 커져야 된다. 이게 커지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 다음 19번. 저당의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채증식 상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 층 유리,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차입자에게 적합하죠. 왜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긴, 얘를 자꾸 물어보는지 이해되시죠?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은 상환 부담을 초반에 줄이다가 얼마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치우고 원금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데 말도 안 되죠. 뭐가 감소해요? 이자액이 감소하는 거죠. 이자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해놓고 원리금 상환액이 기간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원금의 상환으로 대출 잔고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금의 똑같은 이자율 곱해도 잔금이 줄어들에 따라 이자액은 준다. 이게 이자액으로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되죠. 그 다음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초기 상환액은 자 여러분 상환액의 크기 순이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많다. 틀렸죠? 이 크기 순만 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아, 크기수 문제를 또 물어보겠구나. 뭐가 제일 크다? 채증식. 뭐가 제일 작다? 원금 균등. 체감식이. 뭐는 항상 중간이다? 원리금 균등. 근데 문제를 푸는 중에 상환액, 상환 비율, 그 다음 이 부분에 상환 금액, 상환 부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걔는 무조건 뭐로 간다? 바꿔서 들어가자.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20번.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에요. 1번에 점증 상환 방식은 차입자의 초기 상환 비율이 가장 큰 방식이다. 틀렸죠? 얘를 딱 보면서 잡아내셔야 된다고요. 상환 비율이 제일 큰 건 뭐다? 원금 균등, 체감식. 다른 내용들 다 봤습니다. 한번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 점증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다. 여러분, 차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이자율이 높다, 낮다? 더 높다는 거죠. 채증식이 제일 높은 건 맞아요? 맞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기간말 누적 원리금. 원리금의 크기순이죠. 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상환의 크기순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원리금 균등이 체감식보다 크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다? 차입자에게 이자율 변동시켜서 떠넘길 수 있죠. 질문.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였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CD금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코픽스금리를 사용할 수도 있었죠. 코픽스 자체가 대출금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변하는 건, 기간 중에 변하는 건 그게 변동이자율인데 가산금리가 변하나요? 변동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하나요? 기준이 변해서 전체가 변하는 거죠. CD금리가 변하고 코픽스가 변해서 전체 변동이자율이 변하는 거예요. 가산금리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21번.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아요. 2번.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및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작죠? 이걸 딱 잡아내시면 된다고요. 뭐 다른 내용 다 똑같아요. 그 다음 22번. 다음 민간 금융기관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과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민간 금융기관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증서 CD와 연동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한다, 변동하지 않는다? 변동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되세요? 얘는 변동금리고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예요. 질문. 제가 우리 전주에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간에 상승하게 되면 똑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이자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그 위험을 그대로 감수하기 싫으니까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초반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의 상품이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3%대고 하나는 6%대예요. 만약에 이자율이. 그럼 둘 중에 뭐가 고정금리다? 6%대? 왜 6%대 걔가 고정금리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금리는 변동시킬 수가 없죠.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자기가 다 감수해야 되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원한다? 고정금리는? 그럼 변동금리는 왜 낮게 출발할 수 있다?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되면. 그럼 앞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초반에는 높게 빌리더라도 뭐로 빌리는 게 좋고?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좋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가가 안정적일 거라면 그때는 뭐로 가는 게 좋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차입자는 유리하겠죠. 초반에 시작하는 게 낮으니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얘는 상환 방식이 변동금리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래요. 그럼 얘는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불하죠, 여러분. 그런데 모기지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의 모기지로는 상환 방식이 매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래요. 그럼 얘는 원금도 같이 상환하죠. 그럼 매 기간에 갚아나가는 금액이 뭐가 더 클까요? 이자만 갚을 때예요? 원리금 같이 갚을 때예요? 원리금 같이 갚는 게 더 크겠죠. 기본은. 그럼 그 내용이 돼야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연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결국 변동금리가 모기지론의 대출금리, 고정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 틀렸죠? 초반에 오히려 더 낮게 시작한다. 나중에 물가가 상승되면 높아질 수도 있다. 항상 높다 그랬으니까 X. 2번. 통상적으로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 얘 지금 이자만 지불하고 있죠. 맞아요? 모기지론의 월 상환액보다 큰 편이다. 원리금보다. 틀렸죠? 그 다음 3번.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래요.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불리하죠. 그 다음 4번. 모기지론의 경우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커져요, 줄어요?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자액이 주니까 원금 상환액은 커진다고 그랬죠.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 문제 번호수가 달라지면 지문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5번.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입자는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다. 맞죠? 변동됨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5번이 맞는 답이네요. 그 다음 23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기억. 원금 균등 분할,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가 주는데 원금이 균등하니까 원리금 점점 준다? 체감식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요. 그럼 기억을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들 찾아야 되겠죠? 기억이 없는 애를 지워요. 5번과 4번 지웠죠.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커진다? 바로 대답해야죠, 이제. 커지죠. 이자가 주는 만큼 원금 플러스 이자가 균등하면 이자가 주는 만큼 원금은 커진다. 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니은 X네요.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지워버리겠죠. 1번이 또 지워지네요. 그 다음 이제 디귿.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겠네요. 2번이 답. 리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자 여러분 크기순이에요. 크기순. 이자 수입의 크기순, 이자액의 크기순, 원리금의 크기순, 다 크기순은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크고? 최증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 중간이고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크기순 바뀌어 있죠, 여러분? X죠. 얘는 무조건 X죠. 칠판 보세요. 칠판. 이 앞에 뭐가 나왔든지 간에 이 문장은 무조건 X인가요? 왜 X예요? 원리금 균등은 무조건 중간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원리금 균등이 제일 끝에 있죠, 지금. 무조건 X인 거예요. 무조건 X. 어떻게 내용을 잡아나가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아요.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 그만큼 뭐는 커진다?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이 질문 진짜 기출문제에서 좋아하는 거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액이 커진다라는 걸 보통 체크를 못하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여러분, 누적 원리금의 크기수는 뭐가 더 커요? 뭐가 제일 작아요? 원금 균등이 제일 작죠.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그 다음 3번.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얘 보세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여러분. 상환 비율의 크기수는 바뀐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최증식이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크다 그랬는데 뒤집어져야죠. 맞나요? 네. 그 다음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이 말은 여러분 대출금 조기 상환이면 조기 상환할 때 잔금액 갚죠. 상환된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잔금액을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잔금액의 크기순이죠. 그럼 잔금액의 크기순도 뭐가 더 커야 돼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금 균등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X라고. X.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상환 들어갔네, 상환.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고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갚는 금액은 잔금액의 크기인 거죠. 잔금. 그 다음 25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하고 자가주택 공급 확대하고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택소비금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소비금융. 그럼 사고자 하는 주택에 저당 잡히고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돈 빌리는 거다?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는 겁니까? 장기 저리 대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특수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이거 정말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면 X죠.
주택개발금융은 누가 빌리는 거예요? 건축업자, 개발업자가 빌리는 거죠.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돈은 개발할 때 한 번에 들어간다, 단계별로 비용이 들어간다. 단계별 융자를 받고 갚을 때는 한 번에 지어놓고 분양받으면 분양하고 일시불로 갚는다? 네. 그래서 단계별 융자 일시불 상환이었죠. 주택개발금융은. 근데 주택소비금융은 일시불로 돈 빌려주고 분할 상환. 장기 분할 상환. 그 내용. 바뀐다는 얘기했어요. 반대. 그 다음 3번. 담보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담보인정 비율 LTV 동그라미, 주택담보가치 가치 동그라미,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맞나요? 가치에 가치 곱하죠 여러분? LTV에 V 곱해요. 밸류죠 밸류. 그 다음 차주 상환 능력. 차주는 돈 빌리는 사람 차입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은 결국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DTI 동그라미 치시고 소득의 동그라미. 소득이 인컴인가요? 들어오는 것. 예, 인컴. I죠. DTI는 I에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DTI에 I 곱하면 바로 저당이익이 나와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니까 걔를 나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누기 저당 상수. 해주면 저당이익이 나오더라.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둘 중 적은 금액이 동시만족? 적은 금액으로 가면 된다. 이거 두 개 바꿔놓으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제2차 저당대출 시장. 자, 여러분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고 팔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 기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만들어진 시장. 그럼 1차 저당 대출 기관인 은행은 그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직거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팔 수도 있다. 2차 저당 시장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HF공사가 사거나 그걸 가지고 저당담보보증권을 만드는 시장이 몇 차? 2차.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 몇 차? 몇 차? 2차.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 2차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마찬가지. 2차 저당 대출 기관 HF공사도 그 저당 채권 모기지를 M을 자신의 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저당담보증권의 형태로 팔 수도 있다. 자금 조달하는데 쓸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4번에 제2차 저당 대출 기관,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 얘는 몇 차죠, 여러분? 1차죠, 1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얘는 1차로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만들어진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2차죠. 그 다음 5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순. 얘는 상환액의 크기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크다? 원금 균등이 제일 크네요. 이네요. 계속 반복이라는 게 느껴지시면 돼요. 그 다음 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란 얘는 확실한 설립 목적이 있었나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럼 얘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무엇이어야 된다?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몇 프로 이상? 70%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의 일종으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가 된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운영의 형태가 똑같다. 설립자본금 얼마? 자기관리 리츠는 오자마자 간다. 5억이었고 이익 빼면 3억. 이게 3억이었죠. 그리고 얘는 6개월 이내에 얼마로? 50억. 2 더하고 10 뻥튀기 시켜주시라는 얘기했어요. 그게 최저 자본금 규모였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돈을 모은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자산관리 회사에 맡긴다.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 되니까 얘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없고 지점 설치 못하고 얘는 영업소라고 표현하죠. 영업소 설치 못해요. 그러니까 직원 관련 내규를 둘 필요가 없겠네요. 직원을 두지 않으니까. 되세요? 그리고 얘는 설립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가 좀 더 많다, 적다? 적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없죠? 50% 이내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자산의 처분 제한 기간도 없죠? 부동산 투자회사도 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빨리 팔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몇 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어요? 1년 이내. 1년 이내. 근데 얘는 그게 없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맞습니다. 이 노후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 55세? 오땡입니다. 오땡. 55세 이상이에요. 점점 낮아졌다고 그랬죠. 이때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만큼 점점 빚이 쌓여요, 쌓이지 않아요? 쌓이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주택 넘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 처음 가입할 때 주택 소유권이 금융기관, HF공사에 넘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원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1순위 근저당권만 이때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였어요, 얘가. 그래서 비용이죠, 코스트는. 얘가 펀즈가 자금이죠, 자금. 자금 조달 비용의 지수예요, 인덱스. 그래서 얘를 코픽스라고 읽은 거죠, 지금. 됐나요? 그래서 얘가 뭐 8개 중요 은행의 8개 상품을 가지고 가중평균에서 구했다 이랬는데 요구불 예금. 여러분 요구하면 바로 즉시 지불해줘야 되는 예금 있죠. 우리 보통예금. 그럼 걔는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예금 이자율 정말 낮죠. 그럼 그 예금 이자율 낮은 애가 여기에 포함되면 은행이 자금 조달한 이자율에 포함이 되면 전체 이자율, 이 자금 조달 비용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10개 상품을 가지고 조달한 돈들을 가중평균에서 이 지수를 구한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슨 금리는 아니다? 대출 금리가 아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금리라고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X라고요.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다 가상금리를 더해야 대출금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전에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다 개념이 맞는데 이걸 대출금리라고 얘기해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죠? 은행의 업무도 간단해져요. 그렇지만 만약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이자율 위험 발생. 이자율이 만약에 낮아져 버리면 조기상환해 버리니까 조기상환 위험 발생. 그 내용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7번.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을 대출받았대요. 대출 이자는 연리 7%로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매년 상환이래요. 매년 동그라미.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원래는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죠? 3억이죠. 그럼 이 3억에 저당상수 곱하겠죠? 얘 곱해주죠?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이? 얘는 원리금인가요? 원리금이죠,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해에 상환할 원리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첫 해 이자 부분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첫 해에는 상환한 금액이 있나요? 첫 해에는 상환된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잔금액이 된다.
3억이 이게 바로 잔금액일 거예요. 잔금액의 이자율을 7%를 곱하겠죠? 그럼 7% 이자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맞나요? 네. 그럼 얘를 빼서 뭘 구하면 돼요? 원금액을 계산하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첫 해는 얘는 첫 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첫 해만. 첫 해는 대출 원금과 잔금이 똑같나요? 그럼 이 부분에 곱하는 애들이 똑같은 거죠. 이자율도 대출 원금에 곱하고 이자 계산하기 위해서 첫 해는. 네. 그 다음 원리금 균등상환액 계산할 때도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 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곱하는 애가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의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이자율 곱하면 이자가 나와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가 얘는 0.07이고 지금 이자율 0.07입니다. 맞죠? 근데 저당상수는 0.09439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원리금이고 얘는 이자잖아요. 그럼 0.024393은 원금액이죠. 원금액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 빼서 0.024393을 어디에 곱해버리면 된다? 3에 곱하면 나와요. 바로 답이. 그럼 수치가 바로 나오죠.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계산 문제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은근히 좋아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실은. 기억을 꼭 해보시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이건 첫 해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두 번째에 이렇게 되면 계산 별도로 하셔야 돼요. 첫 해에는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된다? 원금 상환액 부분이 된다. 그래서 1회의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그러면 대출원금에 그냥 저당상수에서 이자율 뺀 수치를 곱해주면 끝난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7번 28번 우르사는 곰인 거죠. 곰. 우르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만기 20년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 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대요.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첫 해 원리금이니까 얘가 무슨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저당상수 곱하시면 안 돼요. 원금 균등액부터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원금 균등액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10억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전체 기간으로? 그럼 나눴어요. 10억을 20년 나누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10억을 10년에 걸쳐서 나누면 1억씩 갚는 거잖아요. 20년이면 5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원금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해 되셔야 돼요.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첫 해는 갚은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10억에 이자를 곱해주면 되죠? 이자율 얼마래요? 5%.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억이죠? 답이 1억이에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건 쉽죠? 쉬워요. 그 다음 29번.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쫙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29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퉁쳐야 돼요. 이걸 풀고 있는 순간 3분은 걸려요. 좋게. 얘는 딱 체크를 해놓고 위험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위험. 이걸 풀기 시작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이걸 풀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가 돼요. 얘 만약에 나오면 얘는 정말 버려야 돼요. 됐나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금을 구하거나 이자액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얘가 1회차가 아닌 이상은
2회차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3회차 이렇게 나가면 풀지 못해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얘를 빨리 풀기 위한 식이 또 있어요. 그걸 외우는 순간 다른 내용이 다 사라져. 그래서 설명 안 할 거예요. 되셨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제낍니다. 네. 네. 30번. 그러면 이거는 풀어야 되냐? 풀어야 돼요. 더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풀어야 된다고. 30번.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이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원리금 상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얘도 건들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안 내. 지금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죠. 원금 균등 상환 조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연 단위를 매 기말 상환을 한대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채감식 상환 방법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원금액이 줄어서 채감식인가요? 이자액이 감소해서? 이자액이 감소하는 거죠. 이자액은 왜 감소해요?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됨에 따라 상환된 금액만큼 이자액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원리금 상환의 9회차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원금액은 계산하기 정말 쉽잖아요. 그냥 이 5억을 20으로 나누면 2,500이 나오겠죠. 이자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계산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한 가지 개념만 알면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풉니다. 5억 원이죠. 얘 대출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뭐로 나눠줘야 된다?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겠죠? 20으로 나눠야 원금 균등액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무조건 원금 균등액부터 구한다. 원금 균등액. 그럼 나눠주면 되죠? 20으로. 그럼 얼마가 나와요? 2,500. 2,500이 나왔습니다. 2,500 나왔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액이죠? 그럼 이 원금액 2,500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5% 곱하면 되죠? 네. 그럼 5%를 곱하면 125만 원. 맞나요? 125만 원이 나와요. 그럼 한 해마다 원금이 얼마 상환되고? 2,500씩 상환되고 이자는 얼마씩 감소한다? 125만 원씩 감소한다? 맞나요? 지금 이 내용이겠죠. 그러면 칠판 이쪽 잠깐 보세요. 9회차의 이자는 9회차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몇 회차죠, 여러분? 전체 몇 회차예요? 20회차죠? 근데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계산할 때 원금은 이미 2,500이고 이자액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9회차에는 8번 상환된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9번 상환된 잔금의 이자를 곱해요? 8번이죠. 하나씩 차이 나는 이유 설명드렸죠? 이게 9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1 빼면 8이죠, 8.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8번이 준 거잖아요. 얼마? 125? 네. 그럼 얼마예요, 얘가? 1,000만 원? 1,000만 원 맞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죠.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이자가? 5억에 5%면 2,500이죠. 그럼 전체 2,500에서 첫 해는 2,500이었는데 9번째 갚을 때에는 이자액이 얼마 감소하니까 1,000이 감소하니까 이자액은 1,5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전체가 몇 번이니까 20번이니까 8번으로 체크가 됐다면 얘를 빼면 얼마예요? 12죠. 그냥 125에 11을 곱해요. 얘만 곱하자는 거예요. 얘를 하지 말고. 네. 그럼 얼마가 튀어나와요? 그냥 1,500이 나오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 몇 회차예요, 여러분? 13회차라고 돼 있죠. 13회차는 몇 번 상환된 거예요? 몇 번 감소했어요, 이자액이? 12번 감소한 거죠. 그럼 얘 12를 딱 보자마자 20에서 12를 빼면 8. 8 곱하기 125.
그럼 얘가 이자액이네요. 13회차에. 그럼 곱하면 얼마다? 얘가 1000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액 2,500에 이자액 1,500을 더하니까 4,000이고. 맞죠? 13회차의 이자액은 얼마다? 1,000만 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자 감소액이 얼마인지부터 구하자. 이자 감소액의 계산은 대기, 이자인가요? 네. 대출액을 기간으로 나누고 이자율 곱해주면 이자 감소액이 나오죠. 그 이자 감소액만 구하면 얘가 만약에 15회차면 몇 번 상환했다? 14번. 그럼 이자는 6번 남은 거다. 6 곱하기 그 금액. 그럼 바로 이자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1번.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 31회 시험 문제. 얘 좀 독특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보세요. 지금 상환 방식이 뭐죠,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근데 몇 회차예요? 2회차의 원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2회차의 원금은 원리금액,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균등액에 한 번 상환된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그 이자만 빼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계산이 2회차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원리금 균등이. 근데 그 방법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3회차, 4회차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얘는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지금 4억에 얼마를 먼저 곱해야 돼요,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부터 구해요. 그럼 저당 상수를 딱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4억에 0.09를 곱하면 3,600이죠, 여러분. 맞나요? 3,600이에요. 3,600은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얘는 계속 3,600씩 갚는다는 얘기죠, 지금. 첫 해도, 두 번째 해도, 세 번째 해도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해 원금 상환액 얼마로 줬어요? 1,000만 원 줬죠. 그럼 첫 해에 원금 상환액이 얘가 1,000만 원이면 이자액은 얼마예요? 2,600인가요?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자액이 전체 대출금액 4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26 나누기 4를 하면 6.5죠. 이자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4억에 이자를 곱해서 이 이자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액을 준 거죠. 우리가 계산했죠. 원금도 알죠. 근데 이자율을 물어봤죠, 지금.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5%를 구했어요, 먼저. 그래 놓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상환할 원금을 계산하라 했죠. 그럼 두 번째에도 얼마인가요, 여러분? 2회차의 원리금은? 3,600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그럼 얘 원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회차의 이자를 계산해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얘를 계산해야죠. 그럼 잔금이 얼마예요? 2회차의 잔금. 자, 1회차에 얼마 상환됐대요? 1,000만 원. 그럼 4억 중에 1,000만 원 갚았으면 3억 9천이죠? 그럼 3억 9천에 몇 프로? 이자율도 계산했죠? 6.5% 구했죠? 그럼 얘 계산한 금액을 3,600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이걸 3회차, 4회차가 되면 얘를 반복해서 계속 풀어야 된다고요. 푸실 거예요? 풀지 말라고요. 그 식을 외우는 식까지 설명드리면 머리 터져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답은 4번. 최신 유형이죠, 최신 유형. 그 다음 32번 문제. 이제 상환금에 돈을 얼마 빌릴 수 있는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 자, 여기 보세요. 대출금액 계산의 식은 LTV를 주면 이 LTV는 무조건 뭐에 곱한다? LTV는 V에 곱하죠? 그 다음 2번 DTI가 주어지면 DTI는 어디에 곱한다? I에 곱하죠? 얘 인컴이죠?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순영업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향나무, 소나무? 소나무였죠. 소나무 나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얘도 나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조가 뭐였어요?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였습니다. 나누기 저당상수. 얘도 나누기 저당상수 해줘야 돼요. 그럼 소가 뭐였어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었어요. 또는 순영업이득이죠. 나는 나누기죠. 무는 무가 아니라 부였죠. 부채 감당률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순서대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 중에 제일 큰 것, 작은 것? 제일 작은 금액이 동시만족이 되는 거다. 기존 금액이 있으면, 대출 금액이 있으면 걔를 빼면 된다. 구해진 것에서. 이게 문제품 요령이었어요. 그러면 다른과 같은 스피드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자,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길 바라야 돼, 진짜로. 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답니다. 8천만 원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이거 놓치면 다 풀어놓고 틀려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이거 지문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뭐만 체크해놓고 들어간다? 8천만 원 기존 대출.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칠판. 대출 승인 기준대로 들어가죠. 담보인정 비율 LTV가 70%래요. 그럼 얘는 어디에 곱해요? V에 곱하죠. V가 가격이죠. 그럼 7 곱하기 4는 28이죠. 2억 8천이에요. 그럼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네. 그럼 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I에 곱하죠. DTI는? 그럼 I가 소득이죠. 곱하면 얼마? 2천이죠, 우선. 근데 나누기 뭘 해줘야 된다? 저당상수. 나줘. 네. 그럼 2억이죠. 2억 8천이죠. 뭐가 작아요? 2억이죠. 그럼 답은 2억이잖아요. 2억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8천을 빼야죠. 기존 대출 금액이 8천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억 2천이죠. 이 방법대로 푸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요. 자. 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얘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푼다고요. 7 곱하기 4, 28, 5 곱하기 4, 20. 얘가 더 작구나. 2억. 8천 빼면 얼마? 1억 2천. 끝. 이 방법대로 똑같이 들어갈게요. 자, 33번.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제 푸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택담보의 가격이, 평가 가격이 3억이랍니다. LTV, V에 곱해야죠. 그럼 3 곱하기 7은 2일이죠. 2억 1천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 소득에 DTI 곱하죠. 그럼 곱하면 18이죠. 18이 더 작죠. 그럼 저당상수 보면 1억 8천이죠. 저당상수 0.1이니까 1800을 0.1로 나눠서 1억 8천이 된 거잖아요. 그럼 1억 8천이 더 작으니까 1억 8천이 금액이고 얼마가 대출액이 있으니까 1억 5천이 이미 껴져 있으니까 3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끝. 네. 그 다음 34번 보세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대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좋네요. 여러분 칠판 보실래요? 이것도 어떻게 푸나 보세요. 제가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풀어볼게요. 소나무 나조죠?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그럼 소를 부채 감당률로 나누죠? 그럼 1억 나누기 2는 2 해줘야 되죠? 5천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나누기 저당 상수 또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 2억 5천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이. 그리고 60%에 바로 여기 곱하죠? VN V 곱하니까 이게 3억이잖아요. 그럼 동시만족은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근데 기존 대출 금액이 얼마래? 1억이니까 1억 5천 추가로 빌리겠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몇 초 안에 풀어요? 30초면 충분히 풀어요. 30초면. 35번. 이미 은행에서 7천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랍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 그랬죠. LTV 시장가치 기준이니까 시장가치에 곱하죠. 그럼 곱하면 2,5죠. 2억 5천이에요. 소득은 상한 비율에 곱해요. DTI에. 곱하면 2,4죠. 2,400이잖아요. 그럼 얘는 2억 4천이죠. 2억 4천이 더 작죠? 맞죠? 그럼 2억 4천을 빌릴 수 있는데 얼마가 있으니까? 7천이 있으니까 1억 7천이겠네요. 36번. 연소득 5천만 원, 시장가치 3억 원 주택, 기존 주택 5천만 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정말 죽어라고 똑같이 나오죠? 그냥 바람 같은 스피드. 진짜 이거는 20초 만에 풀어볼게요. 시장가치 기준 지금 50%죠? 50% 3억에 곱해요. 1억 5천이에요. 40% 어디에 곱해요? 지금 5천만 원이죠. 지금 5천만 원 연소득 곱하면 2천이고 2억이겠죠. 주의하실 건 저당 상수가 0.1이 아니라 0.2로 줄 수도 있다고요. 주의하세요. 그럼 나눠주면 지금 뭐가 더 작아요? 1억 5천이 작죠. 그럼 1억 5천 기존에 얼마니까 5천. 얼마 추가? 1억. 풀리나요? 정말 쉬워요. 정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1번부터 시작해서 또 10분간 쉬었다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